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철입니다. 북에 있을 때 저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자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소령쯤 되는 계급이죠. 20년 동안 보위부에서 일했어요. 제 임무는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막고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금 그 탈북민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자랑스러운 보위부 장교였습니다. 평양 중구역에 있는 보위부 청사로 매일 출근했어요. 제복을 입고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죠.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존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평양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이거든요. 우리 집안은 3대째 당 간부였어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싸우신 분이었고 아버지도 보위부 고위 간부셨죠.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어요. 거기서 법학을 공부했죠. 졸업하자마자 보위부에 배치됐습니다. 당에서 정한 길이었어요. 저는 의심 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아내 영희와는 대학 때 만났습니다. 영희도 평양 출신이었어요.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죠. 큰아들은 2003년생, 딸은 2000년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밥상은 늘 풍족했습니다. 보위부 간부 가족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배급소에서 줄 설 때 우리는 특별 공급을 받았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수령님 말씀 외웠어요. 딸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성스럽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제 뒤를 이어 보위부에 들어가기를 바랐어요. 대를 이어 당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직장에서 저는 엄격한 장교였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그들에게 물었죠. 왜 조국을 배신하려 했는가? 저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를 떠나려 한다는 것이요. 그들은 배신자였고 저는 조국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전사였어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평양은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넓은 거리, 높은 건물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거짓 속에 살고 있었는지요. 제가 맞고 체포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 년 후 제가 그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변화는 2010년쯤 시작됐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부터였어요. 그해 가을, 국경 지역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여자를 신문했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 옆에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6살쯤 됐을까요? 제 딸보다 4살 어렸어요. 왜 국경을 넘으려 했는가? 저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가 굶어서요. 중국 가서 밥이라도 먹이려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린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더군요. 제가 보위부 제복을 입고 있어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엄마, 엄마.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수백 명을 신문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여자를 보니 뼈만 앙상했습니다. 옷도 남루했어요.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죠. 영양실조인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딸이 보였습니다. 10살이었던 우리 딸. 건강하고 통통하고 밥을 잘 먹는 아이였죠. 만약 우리 딸이 굶는다면 나도 뭔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여자는 범죄자야. 조국을 배신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
그 여자와 딸이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더군요. 6살짜리 아이까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까지 보내야 했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긴 게요.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보위부 장교였습니다. 임무를 수행했고 탈북 시도자들을 체포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보위부 업무로 가끔 중국에 갈 때가 있었거든요. 단둥이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넘쳐났어요. 사람들 옷차림도 달랐고요. 우리보다 잘 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요. 왜 같은 사회주의인데 이렇게 다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에서는 중국도 우리처럼 어렵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달랐어요.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거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양은 분명 북에서 가장 좋은 곳인데 중국의 그 도시보다 낙후돼 보였어요. 사람들 얼굴에서 피곤함이 보였고요. 그해 겨울, 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반찬이 없어요. 밥만 나와요. 딸의 학교는 평양에서도 좋은 학교였습니다. 간부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죠. 거기서도 반찬이 없다니.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신문했던 사람들, 그들이 왜 탈북을 시도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보위부 장교였습니다. 매일 출근했고 임무를 수행했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긴 채로요.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012년 제 믿음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보위부 청사에 출근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제 동료인 리 중좌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5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내 식구 국경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리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리 중자는 저보다 계급이 높은 선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탈북 브로커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탈북을 방조하는 거였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돈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리 중자는 그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탈북을 막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인데 정작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고발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게 됐거든요. 리 중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요. 보위부 안에서 뇌물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상급 간부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죠. 저는 순진했던 겁니다. 혼자만 깨끗하게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지? 2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전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버는 집단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위 간부들의 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상급자 집에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평양에서도 최고급 아파트였죠. 집 안에는 일본산 전자제품들이 가득했어요. 남한 드라마 DVD도 있었습니다. 이건 남한 드라마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간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알만한 나이 아닌가. 우리는 다르네. 일반 인민들이야 못 보게 해야지만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남한을 적으로 가르쳤어요.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고위 간부들은 남한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대체 뭔가?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충성심이,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잘못된 곳에 있는 건 아닐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보위부 장교인 남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봐. 이 아이들이 이런 체제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맞는 걸까?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우리 딸이 요즘 자꾸 배고프다고 하거든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2013년 겨울, 제 딸이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놀라서 달려갔죠.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얘야, 얘야, 정신 차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빈혈도 심하다고요. 15살 소녀가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쓰러진 겁니다. 보위부 간부 집안 딸이 평양에 사는 특권층 아이가 영양실조라니.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죠. 의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양병원 의사조차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현실. 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을 업고 걸으면서 저는 울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모두 집에 있었죠. 배급도 끊기고 전기도 자주 나가는 평양의 겨울이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지켜온 나라가 이런 곳이었나? 집에 도착해서 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딸은 잠든 얼굴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너무 약해서 제대로 밥도 못 먹는 내 딸.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탈북. 제가 20년 동안 막아왔던 그것을 이제 제가 해야 한다고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보위부 장교잖아요. 우리가 도망치면.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다른 미래를 줘야 해. 여기 있으면 이 아이들도 우리처럼 거짓 속에서 평생을 살 거야. 저는 딸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 생각도 했어요. 당시 18이었던 큰아들은 곧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큰아이는 어떻게 하죠? 군대에 있는데. 아내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들은 이미 군 복무 중이었거든요. 부대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데려갈 수가 없어. 하지만 딸만이라도 살려야 해. 나중에 방법을 찾아보자.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아이는 데려가고 한 아이는 두고 가야 한다니. 어떤 부모가 이런 선택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선택해야 했어요. 딸은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미래도 없었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았는지 알아. 그 사람들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해. 그들은 나를 원망했겠지. 당연해. 나는 그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거니까.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해. 내가 막았던 바로 그 길을 말이야. 이게 내가 받는 벌인지도 모르겠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속았던 거예요. 우리 모두 속았던 거고요.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기로요. 보위부 소좌 박성철, 20년 동안 탈북을 막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탈북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2015년 봄,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탈북을 막았던 사람이기에 저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순찰대의 교대 시간, 국경의 취약 지점, 뇌물을 받는 국경 경비병들. 모든 정보가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제가 막으려고 쌓아온 지식이 이제는 제 탈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보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도 저는 정보를 수집했어요. 동료들 눈치를 보며 최근 국경 상황을 파악했죠. 어느 지역이 안전한지, 어느 경비대가 뇌물을 받는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알아냈습니다. 브로커도 찾았어요. 제가 예전에 잡았던 브로커 중 한 명이 풀려난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을 몰래 만났습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브로커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당연하죠. 자기를 잡아넣었던 보이부 장교니까요. 나를 또 잡으러 온 건가?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가족을 국경 너머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에 브로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이부 장교가 탈북을 하겠다니. 세상 참 변했군. 준비하는 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돈도 모았어요. 보이부 월급으로 모은 돈, 집에 있던 물건들을 팔아서 마련한 돈. 그것으로 브로커 비용을 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들이었습니다. 부대에 있는 아들을 면회 갔어요. 군복 입은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8살, 이제 막 어른이 된 우리 아들. 이 아이를 두고 가야 한다니.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그냥 너를 보고 싶었어. 그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아들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보이부 제복을 벗어 장롱에 넣었어요. 20년 동안 입었던 그 제복. 그 제복에 담긴 자부심, 권력, 그리고 거짓.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입지 않을 거야.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딸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었죠. 더 들고 가면 의심받으니까요. 평양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거든요. 저는 뒤돌아봤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부 청사가 있는 방향도요. 잘 있거라. 나는 이제 간다. 우리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북도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어요.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 보이부 장교의 본능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막는 쪽이 아니라 도망가는 쪽이었습니다. 기차가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국경으로, 두만강으로. 제가 20년 동안 지켰던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어느 밤, 저는 두만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강변에서 탈북자들을 잡았어요. 이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막고 체포하고 신문했죠. 그때 저는 이 강의 이쪽에 서 있었습니다. 막는 쪽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조용히, 빨리 건너야 해요. 저는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5월인데도 강물은 차가워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내가 정말 이 강을 건너는구나. 그 순간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강변에서 잡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30대 남자,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중국에 가려던 사람. 20살 청년, 대학도 못 가고 미래도 없어서 도망치려던 아이. 엄마와 딸, 6살 딸에게 밥을 먹이려고 국경을 넘으려던 모녀. 그들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절망,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 그때 저는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그들은 범죄자였고, 저는 그들을 막는 것이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요. 지금 제 눈에도 똑같은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절망,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 아버지. 딸이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추워서 떨고 있었어요. 15살 우리 딸.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은 함께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딸이 작은 비명을 참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있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물살이 샜어요.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웠죠.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됐어요.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제발. 우리는 물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제가 순찰을 돌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 불빛 뒤에 있는 사람도 예전에 저처럼 보위부 군인이겠죠.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탈북자를 막는 게 조국을 지키는 거라 믿는 사람. 미안하다. 너는 네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야. 예전의 나처럼. 하지만 나는 지금 가야만 해.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올랐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딸과 아내도 무사했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났어요. 제가 20년 동안 지켰던 그 경계를 넘었다는 것. 제가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북에 두고 왔다는 것.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한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어요. 중국 땅에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땅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저는 마지막으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중국에서 석 달 동남아시아를 거쳐 2015년 8월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눈이 부셨어요. 너무 밝았거든요. 평양보다 훨씬 밝고 사람들도 많았죠. 저는 이 땅이 정말 자유의 땅인지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았어요. 모든 탈북민이 거치는 과정이죠. 저는 조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주저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다 밝혀질 테니까요. 국가안전보위부 소자였습니다.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조사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를 체포했는지, 어떤 신문을 했는지 모든 것을 물었죠.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탈북 시도자들을 잡았다는 것, 신문했다는 것, 그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는 것 다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사는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혹시 간첩이 아닌지, 북한 정권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닌지. 당연한 의심이었죠. 보위부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더 큰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이 제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보위부 출신이 왔다고요. 어느 날 복도에서 한 남자가 저를 막아섰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죠. 당신이 보위부 출신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내 동생을 당신들이 잡아갔어. 탈북하다가 잡혀서 수용소로 갔다고. 당신 같은 놈들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맞을 각오를 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증오, 분노, 슬픔. 그 모든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죠. 어느 날 한 여자가 저를 보더니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오면 어떡해요? 당신은 가해자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어요. 20년 동안 사람들을 잡고 신문하고 고통을 준 사람. 그런 제가 이제 피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체포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아니면 수용소에서 죽었을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했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변했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나? 내가 한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괴로웠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자유롭지 않았어요. 과거가 저를 짓눌렀죠. 그때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박 선생님, 당신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뉘우치는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속죄하세요. 남은 인생으로 속죄하십시오. 탈북민들을 도우세요. 당신이 했던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빛을 켰습니다. 속죄. 그렇다, 저는 속죄해야 했어요. 남은 인생으로요. 2024년 지금, 저는 52살입니다. 탈북한 지 9년이 됐어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이에요. 딸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2살이 된 우리 딸. 한국에서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단순 노동이에요. 북에서는 보위부 소자였지만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주말이면 탈북민 상담센터에 갑니다. 자원봉사로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해요. 적응을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거부했어요. 보위부 출신이라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몇 년 동안 꾸준히 봉사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 탈북민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처음엔 선생님이 보위부 출신이라고 해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 덕분에 한국 생활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상담센터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제게 적대감을 보이는 이들도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늘 사과합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미워합니다. 그것도 당연해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속죄하며 살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밤이면 아들을 생각합니다. 북에 두고 온 우리 아들. 2015년에 18이었으니까 지금은 27살이겠죠. 군대는 제대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가 탈북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의 아들이 탈북자의 가족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연좌제로 고통받았을 거예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에게 큰 짐을 지웠구나. 가끔 꿈을 꿉니다. 아들을 만나는 꿈이요. 27살이 된 아들이 제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잘못했어.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이 되기를요. 그래서 제가 북에 가서 아들을 만날 수 있기를요. 아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20년 동안 사람들을 잡고 고통을 주고 가족을 갈라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막았던 그 길을 결국 제가 걸었고, 이제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것이 제 삶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요. 저도 변했으니까요. 20년 동안 체제에 충성했던 사람도 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였던 사람도 뉘우치고 속죄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북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들을 만나러요. 그리고 제가 체포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가고 싶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저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속죄하며 섬기며 기다리며. 이것이 전직 보위부 소자 박성철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